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 저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법학과에 입학을 하여서 사법고시를 합격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저희 학과는 항상 들어가면 선배들이 사법고시 볼 거냐? 볼 거면 대학생 휴학하고 딱 3, 4년 공부해서 바로 붙어라. 그거 넘어가면 붙을 가능성 없다, 진짜로.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생 때 막내 동생이 많이 아팠고 부모님께서 부양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제가 막내 동생을 전부 돌봐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과외하면서 동생 돌보고 고시 준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할 수 없이, 그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지. 어떻게든 내게도 봄날이 또 오겠지.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자. 나도 꽤나 다양한 부분에서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으니까 고시가 아니어도 분명히 기회는 올 거야. 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고시를 포기하는 대신에 동생의 건강을 챙겼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모전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들보다 더 빵빵한 스펙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선배들은 야, 네 고시 포기하고 법학과 나와서 뭐 하려나 봤더니 너 결국에는 취업 대단히 잘했네? 야, 고생했다. 그래, 괜히 분수에 안 맞는 사법고시 준비해서 고시낭인 되는 것보다는 너처럼 자기 길 딱 분수에 맞게 알아서 찾아가는 게 훨씬 몇 배 더 현명한 것일 수도 있겠다. 진짜 수고했다. 멋지다. 다들 저를 보고 칭찬을 해주거나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저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돈을 벌고 살아나갔어요. 이제 예쁜 아내도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사실 없는 형편에 아내에게 예쁜 드레스 제대로 입혀주지도 못하고 가장 싼 곳에서 싸게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래도 저를 좋아해주는 아내 덕분에 저는 살맛이 났습니다. 자기야,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덜 화려해도 속이 꽉 차서 마음이 편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결혼식 관련해서 미안해하지 마. 나 충분히 결혼식 만족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너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자기야, 사랑해. 저는 아내의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돈도 없는 제가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게 살았지요. 저도 결혼 이후로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중에 오랜만에 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죠. 그 친구는 참 특이한 게 저랑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은 대학에 과도 같고 군대도 같이 간 소위 정말 중마고우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 연락 왔을 때도 졸업하고 나서 거의 2, 3년 만에 연락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야, 진모야, 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네가 연락을 다 하냐? 너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내가 뭘 하겠어. 졸업하고 사법고시 준비 중이지.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혼자서 새벽에는 고등어 가게에서 생선 팔고
오후에 일 끝나면 공부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너는 어때? 결혼하고 좋냐? 잘 살았냐? 야, 그래도 솔직히 남들은 결혼 늦게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나는 결혼 강추다.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 아무래도 내 짝꿍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집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네. 근데 우리 한번 봐야지. 언제 볼래? 야, 내가 요즘 고시 공부하느라 솔직히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보는 걸로 하자. 알바에 고시까지 하니까 좀 일단은 1차로도 붙고 너랑 만나고 싶다. 너 내 심정 어떤지 알지? 고맙다. 그래. 야, 친구 좋은 게 뭐야. 다 힘들 때 연락하고 그런 거지. 저는 아주 친한 진모와 그렇게 훈훈하게 전화 통화를 끝내고 오랜만에 진한 여운을 느끼며 평범한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폐 쪽으로 물이 차서 예전에 한번 크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몸살을 앓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건지 폐랑 기관지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매일 죽을 것처럼 기침하는 엄마가 걱정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이상하다 싶었던 제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니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금 안 좋아요. 폐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쎄한 직감이 맞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해온 엄마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폐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게 갑자기 엄마의 온 몸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원래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되어도 환자들의 30% 이상은 폐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게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 엄마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의료진들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엄마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말을 했지요. 아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혹시라도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뜬다고 해도 많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아들 가정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제 아들은 결혼했으니 엄마보다는 와이프한테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잘 알지? 응? 오히려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니 더 슬프더라고요. 하늘은 저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엄마를 보내주었어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주변에 친구가 없었거든요. 엄마의 빈소가 비어 보이는 게 정말 싫어서 저는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착한 친구 몇 명은 저희의 빈소에 와주었고 저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래도 빈소는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고시 준비하느라 바쁜 진모가 와주었던 겁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몇 년 전에 수술한 거 잘 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갑작스럽잖아.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셔? 참, 마음이 찢어지네, 정말로. 너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빈소가 너무 텅 비었지.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지인이 없네. 아들이 못나서 친구가 별로 없어서
빈소를 텅 비게 만든 게 죄책감이 든다. 그래도 너 바빠서 부조금만 보내도 되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감동이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와야지. 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인 거지. 안 그러냐? 잠만 기다려봐. 진모는 황급히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막 전화를 돌린 겁니다. 저는 진모가 잠깐 바쁘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모가 통화를 끊은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엄마 빈소 앞에 정말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선 겁니다. 다들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너무너무 놀랐고 눈을 동그랗게 뜬 뒤 진모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학교 고고학번이랑 졸업한 선배들도 다 오고 화석인 선후배 싹 다 왔잖아. 뭐야? 네가 하도 빈소 비었다고 말을 하길래 내가 학생회장한테 전화했어. 다들 너 어머니 돌아가신 거 모르고 있다가 연락 닿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가야 한다고 와줬다. 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람들 다 너 위로해주러 온 거니까 마음 든든하게 먹어. 저는 정말로 진모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활발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동아리 회장도 도맡은 진모가 고시 준비하면서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한 거였어요. 참 착한 친구였죠. 진짜 너밖에 없다. 난 너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 의리 하나는 진짜 최고다. 내가 이 은혜는 무조건 두고두고 갚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진모 덕분에 엄마를 외롭지 않게 훈훈하게 해서 보내드렸고 제 아내도 자기야, 정말 진모 씨는 진국인 것 같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인성, 품성을 지닌 사람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이런 사람이 진또배기 사람이지. 제 와이프까지 진모를 칭찬해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진모는 정말 진국인 친구였고 저는 속으로 이번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갚아주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다른 작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연봉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지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져서 친구들 챙길 시간도 없이 가정을 돌보느라 뒤를 돌아보니 시간이 훌쩍 가 있더라고요. 거의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진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녀석 아직도 고시 공부하려나? 고시 붙었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안 온 거 보니까 걱정되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딱 연락이 온 겁니다. 야, 진모야, 이게 얼마 만에 통화냐? 너 저번에 우리 엄마 빈소에서 얼굴 보고 못 봤잖아. 아직도 공부하냐? 힘들지 않아? 나 사법고시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 자꾸 2차에서 미끄러지네. 진짜 죽겠다. 다름이 아니라 나 홀어머니 돌아가셨다. 진짜 힘드네. 시간 되면 우리 엄마 빈소 와서 좀 인사 좀 해주라.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진작에 말해야지.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알겠어. 나 바로 간다. 좀 기다려. 저는 진모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진모에게 빠르게 갔습니다. 생각보다 진모의 어머님의 빈소는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님 측근분들만 오신 듯 했어요. 야, 너 왜 사람들 안 불렀어, 빈소에? 그러게. 사실 내가 사법고시 준비한 지도 오래되었고 좀 창피하더라고. 아직 시험 붙지도 못했고 나 지금 장수생인데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친한 친구인 너만 부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진모는 오랜 시간 수험생활로 인해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그런 진모가 안타깝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게 자연스럽긴 했지만요. 그런데 제가 슬펐던 것은 진모는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사는 친구였거든요. 항상 저에게, 야, 내가 사법고시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 엄마 때문에 준비하는 거야. 우리 엄마 없는 형편에 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로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한테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아들 자랑하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법고시 붙는 게 내게는 간절해. 진모는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결국 사법고시 붙는 걸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쓸쓸하게 장례를 치른 거였어요. 저는 진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플까 싶어서 진모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진모에게, 야, 장지랑 수희 이런 건 다 골랐냐? 장지는 할머니 묻힌 선산이 있어서 거기로 갈 것 같고, 수희는 엄마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못이 장롱에 있었던 거, 그거 할 것 같다. 그래, 알겠어. 내가 발인까지 같이 가줄게. 저는 진모 어머님의 장례식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적어도 발인까지는 제가 직접 함께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운구차에 싣고 가야 할 시체를 화물차에 싣게 생겼다는 장례식 관계자의 말을 제가 들은 겁니다. 아니, 그래, 조남순 씨. 만약에 빈소에 사람들이 많아서 발인식 때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되면 버스 대여해서 맨 뒷자리에 시신 실으면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리무진은 빌리는데 100만 원이 넘으니까 부담스럽나 봐. 그래, 들어보니까 고시생이더라고. 고시원에 사는 고시생이 돈이 어딨겠어. 뭐 불법이라도 화물차에 실어야지. 안 그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속으로, 그래도 어머니인데 운구차에 싣고 가야지. 화물차는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정말. 저는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딱 200만 원을 인출했어요. 200만 원 인출하니 제 통장에 8만 원 남더라고요. 사실 저도 구조조정 당하고 이직한 이후에는 돈이 정말 없어서 손가락만 빠는 처지였거든요.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하면 돈 버는 것보다는 사람 간의 의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빈소를 지키고 있는 진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진모는, 야, 이게 뭐야? 이걸 왜 나한테 줘? 야, 너 우리 엄마 빈소에 와서 도움 많이 줬잖아. 이제 내가 그거 보답할 차례지. 이걸로 어머님 운구차에 모시고 가. 리무진 한 대 빌리는데 100만 원이더라. 남은 걸로는 선산에 묻는 비용들이랑 묘소에 대리석 둘러. 그래도 내가 네 친구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그리고 우리가 돈돈 하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알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긴데. 저는 친구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걱정 말라고 말을 해주었고, 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야, 진짜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초라하지 않다. 고시생이라서 진짜 주머니에 돈 1,000원 없는 게 내 현실이었는데 네가 나를 구해주네. 안 그래도 엄마를 화물차에 모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발 동동 굴렀는데. 진모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고 저도 그런 진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모 이 녀석이 항상 밝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는데 고시가 뭐라고 얘를 이렇게 헬쓱하고 위축되게 만든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어머님은 리무진에 모셔졌고 선산에 잘 발인을 해드렸어요. 홀어머니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험한 세상을 버텨온 진모가 어머님이 땅속에 들어갈 때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엄마 돌아가실 때 생각이 나면서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긴 장례식을 끝내고 저는 진모에게, 너 또 힘들면 꼭 나한테 연락해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응원하는 사람인 거 알지? 잘 될 때만 연락하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도 나한테 연락해라.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열심히 살자. 그래, 고맙다. 오늘 이 은혜
나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 친구가 최고네. 저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또다시 현실에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에휴, 하늘이 무너지고 소중한 사람이 떠나도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구조조정당해서 작은 회사에 들어간 저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항상 사장과 거기 사수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도 안 보고 우리 회사는 왜 온 거람?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너무 고학력이야. 그러게요. 저런 사람은 어차피 들어와봤자 대학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서 바로 나갈 거예요. 다 부질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에 맞지 않는 고학력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곧 나갈 사람이고 정주기 싫다고 하면서요. 되게 슬프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법고시 실패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닌데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내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벌어야 할 돈이 더 많아졌어요. 들어갈 돈도 많은 상황이니 아이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아이도 가지지 못했어요. 살면서 참 여러 번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못 챙기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가끔 동기들 연락이 닿으면 다들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검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저만 뭔가 뒤처진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았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을 안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제 마음 안에서 차오르는 열등감은 잘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사라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 회사와 집만 반복하면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였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저와 와이프는 처음에 신혼을 월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기야, 집 없이 당신한테 결혼 생활하게 해서 미안해. 지금은 비록 월세지만 내가 엄청 노력해서 당신한테 전세, 그리고 매매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거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제가 7년 동안 점심 도시락 싸면서 아낀 돈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전세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 대금을 홀라당 날려버리게 된 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죠. 자기야, 집주인이 우리 집에 융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집주인이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갔대. 방금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 왔어. 뭔 소리야? 그게 우리 집 계약할 때만 해도 융자 없었잖아. 대출 없었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집주인이 저번에 우리한테 뭐 잠깐 은행에 집 서류 제출한다고 우리 서류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몰래 계약을 한 모양이야. 부동산 아저씨도 한통 속인 게 우리한테 단 한마디의 언질도 없었어. 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저는 엄청난 멘붕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모은 전세금인데 그걸 홀라당 전부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저는 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계약할 때만 해도 융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은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간지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진짜 미치겠네. 저희도 등기부 등본 떼봤을 때 깨끗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요. 중간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받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까지 자세히 알겠습니까? 일단 경매가 잘 낙찰받기를 기원하거나 집주인이 하루빨리 채무를 정리해서 집이 안 날아가게 해야지요.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명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사방팔방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말하는 게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가 길어지면 집 낙찰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마 5천만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는데 그 이상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네요. 저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헛살아온 것 같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집주인은 몰라요. 참, 우리도 골 아파 죽겠다니까요. 일단은 끊어봐요. 최대한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하지만 결국 집주인은 은행에 담보대출 받을 돈을 갚지 못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 번에 낙찰이 안 되어서 거의 수차례나 경매에 올라오게 되었고 집값은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경매가 한 번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 값이 내려가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동문 변호사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야. 너 부동산 쪽 소송 잘 아냐?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진짜 방법이 없어. 이번에 전세자금 날려버리면 나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이혼 전문 소송이라서 부동산 관련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너. 힘내라. 일단 내가 알아볼게. 그거 관련해서 전문인 애들 있는지. 하지만 후에 걸려온 동창회 전화에서는 부동산 쪽을 전문으로 공부한 애가 없어서 힘들고 전세자금 융자 사건 경우에는 그 돈을 돌려받기 정말 힘들어서 아무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비싼 인생 수업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고 정말로 밥숟가락 들 힘도 없어서 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회사도 병가 내고 가지를 못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채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진모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진모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난 지 거의 9년 만이었어요. 진모의 연락에 무척이나 놀란 동시에 반가운 저는 야 진모야,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냐?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나 너 보고 싶었는데 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중소기업 가면서부터 좀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대인기피증 생겨서 너를 피했네. 너 잘 지내고 있냐? 이 녀석아, 어쩐지 나 사법고시 붙고 검사 임용된 다음에 너한테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이번에 우리 총동창회 부회장이 사법고시 합격한 애들한테 연락했어. 너 전세자금 날라가게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아는 애들 연락 좀 하라고 너한테. 그거 듣고 전화 온 거구나. 그렇게 되었다. 전세자금을 날려버렸네. 에휴. 야, 너 그거 사건 좀 자세히 설명해봐. 나 검사 때려치고 작년에 부동산 자격증 따고 토지 매매랑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형사사건 처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든. 네가 나 힘들 때 고시 준비하고 돈 한 푼 없을 때 우리 엄마 리무진 타고 발인하라고 200 줬잖아. 내가 그걸 까먹었겠냐. 나 진짜 내일처럼 네 일 챙겨줄 테니까 바로 만나자. 이야, 내가 작년에 부동산 자격증 딴 게 너를 위해서 딴 건가 보다. 저는 진모의 그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어요. 바로 진모를 만나서 저는 제가 당한 일들을 모조리 말해주었고 진모는 야, 그럼 집주인이 융자로 대출을 받을 때 너네한테 말없이 받은 거고 도장을 다른 핑계로 달라고 한 거지? 그리고서는 너네 세입자를 전세자금 보장 중에서 가장 뒷순위로 놓은 거고. 이거 사문서 위조야. 만약에 융자가 있는 집에 너네가 알고 들어간 거면 이렇게 경매로 집이 날라갔을 때 전세자금 보장을 못 받는데 너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거든? 이거는 계약 성립이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관련 서류 전부 다 내 사무실 팩스로 보내줘. 저는 진모의 이런 말에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여보, 지금 빨리 우리 집주인 계약서랑 연락한 거 전부 다 캡처 떠서 진모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줘. 어머, 당신 진모 씨랑 이야기한 거야? 대박이다, 정말. 어머, 알겠어. 꼭 좀 전세자금 보장 받았으면 좋겠다. 그 후 진모는 바로 관련 법을 찾아서 판례를 연구하고 저희가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모는 소송을 걸었고 경매금 돈 처리 중단 신청을 했어요.
이거 소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도 아직 구제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가 일원동 쪽에 집이 있는데 그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라. 야, 너 뭐야? 뭔데 이렇게 멋있냐? 내 친구. 진짜 그 고시생 진모. 너 진짜로 대박 성공했구나. 멋있다. 진짜 멋있다. 클래스가 다르다. 저는 진모의 손길에 감동을 받았고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진모가 마련해준 곳에 거처를 마련했어요. 진모는 검사로 몇 년 일하다가 사표를 내고 떼돈을 번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일원동에 집을 몇 채 산 거고 저에게 장례식 때 받은 마음을 갚겠다고 그 집을 저와 와이프가 살게 해준 거였지요. 그리고 정말로 천만다행히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저희 전세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주인 통장에 법원에서 압류를 걸어버렸고 차명 계좌가 발견되면서 거기 있는 돈으로 저희 전세자금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네들은 돈을 쓰고 무책임하게 책임 안 지고 이런 짓들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에휴,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만난 진모 덕분에 제 인생을 바쳐서 모은 돈을 날릴 뻔했다가 겨우겨우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진모야, 진짜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인생을 역전시킨 거야. 밑바닥에서 설설 기면서 정말 일원 한 푼 없어서 동냥할 뻔한 나를 네가 구한 거다. 이게 친구 좋다는 거구나. 네 덕분에 내가 진짜 너무 고맙다. 고마워. 진모는 되려 저에게 야, 나야말로 네가 나 고시원 다닐 때 밥 좀 챙겨 먹으라고 너도 돈 없는데 내 주머니에 10,000원씩 주고 가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리무진 하라고 돈 주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없을 때 내 거 조금이라도 떼어줘서 도와주는 거랑 넉넉할 때 남 도와주는 거랑 같냐? 네가 짱이지. 동창들도 너 전세 사기 당했다는 말 듣고 다들 도와줘야 한다고 서로 부동산 형사사건 변호사 알아보고 그랬어. 다 네가 잘 살아왔다는 의미인 거지. 진짜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그거 절대로 잊지 마. 난 아직도 나의 어둡고 힘든 젊은 날이 너라는 친구로 인해서 긴 터널 속에서 작은 등불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진모의 이런 감동적인 말은 저를 숨쉬게 해줬어요. 안 그래도 구조조정 당해서 하루하루 자존감 바닥인 채로 힘들게 사는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고요. 그 이후로 저와 진모는 무척이나 자주 만나면서 살았어요. 항상 일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때 진모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저번에 전세자금 받은 거 있잖아. 되돌려 받은 돈.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지? 네가 일원동 집에서 나랑 와이프 살게 해준 덕에 그 목돈은 아직 안 쓰고 가지고 있어. 그래, 내가 이번에 되게 좋은 저평가된 아파트를 알아놨거든?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노후에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거기 투자해서 한 3년만 기다리면 노후 자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무도 안 알려준 건데 너니까 혹시 생각 있으면 나랑 이번 주에 가서 계약하자고. 저는 진모를 제 와이프만큼 믿는 친구였기 때문에 바로 야, 네가 알려주는 정보인데 당연히 믿어야지. 그래, 이번 주에 가자. 저와 진모는 그 주 주말에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회사 사람들은 자네 친구가 죽자고 하면 죽을 건가? 뭔 아파트를 동네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사? 그러다가 자네 인생 망한다네. 조심하게. 자네 친구는 뭔데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겐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가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잘 알았어요. 돈 관련해서는 가족도 친구도
믿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진모는 이미 친구 그 이상이었고, 저는 진모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진모의 말을 들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2년 동안 그 아파트가 원래 샀던 금액에서 20%까지 떨어지곤 했어요. 아파트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모가 딱 3년만 기다리라고 해서 저는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3년이 지나니까 그 동네 아파트가 슬슬 오르더니 지하철이 뚫리는 게 확정되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관공서 청사가 들어오는 게 확정되고 나서 정말 저는 큰 돈을 벌게 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고급 정보를 알고 있었던 진모는 그 동네가 유력한 공공청사 입주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가서 사놓은 거였죠. 그리고 자기만 돈 벌기에는 미안하니 저까지 챙겨준 거였지요. 정말 그때 아파트 값이 오른 덕에 제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 와이프가 편하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야, 진모야. 네 덕분에 나도 살고 내 와이프도 살았다. 고맙다. 내가 뭐라고 했어. 너는 이미 내 가족이라고 했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난 네가 정말 너무 좋다. 고맙다. 나도 너라는 친구가 있어서 인생 사는 길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이 모든 게 네 덕분이야. 저와 진모는 그렇게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지금은 저희 가족과 진모 가족 서로 같이 여행도 가고 정말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 참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네요.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이제야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모두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말고 살아요. 감사합니다.